나라가 팔아버린 공주, 나라가 버린 여자, 의순공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천보산 자락 어딘가에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봉부는 허물어져 있고 때는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으며 무덤 아래에는 개 사육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그저 족두리 묘라고 부릅니다. 그 무덤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선의 공주였습니다. 나라가 적국에 팔아넘긴 공주,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나라에 다시 버림받은 공주, 28해의 짧은 생을 마치고 쓸쓸히 눈을 감았는데 그 죽음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공주.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전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옛날부터 이 무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랑캐의 땅으로 끌려가던 조선의 공주가 압록강 앞에 이르자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녀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족두리를 가지런히 벗어 강변에 내려놓은 뒤 흰 저고리 자락을 날리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지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사람들은 시신 대신 족두리만을 건져 그 자리에 묻어주었고 그래서 그 무덤을 족두리 묘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어딘가 숭고하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에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랑캐의 땅에서 6년을 살아냈고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녀가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조선은 살아 돌아온 공주를 기억하는 대신 죽은 공주에 대한 전설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이 가장 깊이 무릎을 꿇었던 그 시절로, 한나라가 어린 소녀 하나를 제물로 바쳤던 그 겨울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의순공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웅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들려진 적 없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전도의 굴욕, 그리고 끝나지 않은 굴종. 1637년 1월 남한산성 45일을 버티던 인조는 결국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남색 융복을 입고 삼전도 나루터로 걸어나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이르러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309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는 단지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지탱해왔던 세계관의 붕괴였습니다. 조선은 500년 가까이 명나라를 섬기며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소중화, 즉 작은 중국으로 자부해왔습니다. 그 조선이 오랑캐로 멸시하던 여진족 나라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욕은 삼전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갔고 수십만의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청나라에 바쳐야 했으며 청나라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1650년 다시 북쪽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요구는 공물도 군사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딸을.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 그는 당시 청나라 조정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어린 순치제가 황위에 오른 뒤 황숙부 섭정왕으로서
청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을 직접 지휘하여 조선을 무릎 꿇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르곤이 첫 번째 아내를 잃자 조선의 새 아내를 요구해온 것입니다. 조선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효종은 바로 그 복림대군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청나라에 대한 분노와 치욕이 뼈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는 북벌, 청나라를 쳐서 치욕을 씻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을 오랑캐에게 보내라는 요구가 날아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청나라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효종은 국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딸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효종에게는 여러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수간공주, 숙명공주, 숙휘공주. 어느 딸도 오랑캐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 사신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들은 이미 혼인을 했다. 혹은 아직 너무 어리다. 사신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도르곤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왕녀를 보내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장 양녀가 된 소녀 이예숙. 조선 조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품 이상 고관들은 저마다 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거나 이미 혼처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딸을 바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종친 금림군 이계윤. 그는 왕실의 먼 친척으로 넉넉지 않은 살림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6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예숙. 이계윤이 딸을 내놓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난한 종친 가문이 이 기회를 통해 조정의 눈에 들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이었는지 역사는 그 속마음을 정확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것은 이계윤이 아니라 16살의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효종은 이예숙을 자신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의순이라는 자코를 내렸습니다. 의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의리에 순응하여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의에 순응한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그리고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 여기라. 그 이름 하나에 조선 조정의 모든 무책임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의순공주. 이제 그녀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자리였습니다. 한양을 떠나던 날 길가에 모인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무엇을 위해 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대가를 아무 죄 없는 16살 소녀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의 눈물은 공주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런 나라에 대한 수치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3장 2달간의 고행길, 압록강을 건너 1650년 겨울 의순공주의 행렬이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호행사 원두표가 행렬을 이끌었고 시녀 16명이 공주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렬이 신부를 보내는 혼례 행렬처럼 보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유배지로 떠나는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 2달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의순공주는 치욕적인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선인 출신 역관 정명수,
그는 조선 사람이었으나 청나라에 붙어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온갖 횡포를 부리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명수는 의순공주의 행렬에서도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주 일행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의순공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16살의 소녀였지만 그녀는 정명수를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 감히 공주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발휘가 아니었습니다. 2달 내내 이어질 고행길에서 이미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서도 허리를 꺾지 않았던 그 태도, 그것이 의순공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걸어 행렬은 마침내 북경에 이르렀습니다. 산해관을 지나 청나라의 심장부로 들어갈 때 16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은 채 묵묵히 걸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내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걸었다는 사실만을, 쓰러지지 않고 2달을 걸어갔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장 백송골, 그리고 7개월. 도르고는 처음에 의순공주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백송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흰매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냥매에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아꼈다는 의미였습니다.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아내가 되어 북경 깊숙한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도르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선의 다른 미녀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의순공주의 미모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송골이라 부르며 총애하던 그 입으로 불과 4개월 만에 미모가 부족하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르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변덕이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요구 앞에 의순공주가 또 한 번 무력하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협상의 도구였고 물건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총애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르곤의 그 2번째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650년 12월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혼인한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도르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르곤이 죽자 그를 둘러싼 정치적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순치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도르곤의 권력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결국 도르곤은 죽은 뒤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부정되었습니다. 그가 쌓은 공적도, 그가 누렸던 지위도,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의순공주도 함께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오랑캐에게 시집간 여인이었고 청나라에서는 역적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하나의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 수개혼의 치욕. 도르곤이 역적으로 몰린 뒤 의순공주에게 내려진 처분은 제가였습니다. 도르곤의 부하이자 청나라의 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보로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방 유목 민족의 풍습에서 비롯된 이른바 수개혼이었습니다. 형이나 주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아랫사람이 취하는 방식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의 문화권에서는 낯설지 않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적 가치관을 절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삼고 있던 조선의 시각에서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섬긴다는 것은 조선의 도덕 체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순공주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역적의 아내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결정에 따라 보로에게 제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잔인하게 그녀를 비틀었습니다. 보로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순공주는 이제 두 번째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이국 땅에서 역적의 아내였다가 다시 과부가 된 신세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시절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역사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육장 살아서 돌아온 죄. 6년이 흘렀습니다. 1656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먼 이국 땅으로 보낸 뒤 6년 동안 그는 그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신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들어가 딸의 귀국을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떤 굴욕을 감내했는지 기록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간청이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나라 순치제가 의순공주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6년 만에 의순공주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16살에 떠나 22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6년 사이에 남편은 둘이나 죽었고 역적의 아내가 되었다가 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고생은 이제 끝났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그녀를 환양녀라 불렀습니다. 오랑캐에게 정조를 잃고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주가 아니라 몸을 더럽히고 살아 돌아온 수치스러운 여자. 이것이 조선이 그녀를 맞이한 방식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이계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딸을 데려왔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돌아온 죄로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성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문외 출송, 한양 성문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딸을 위해 이국까지 건너가 간청하고 6년 만에 딸을 데리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나라가 내린 처벌이 삭탈관직과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효종이 세상을 떠나고 현종이 즉위하자 현종은 의순공주에게서 공주 자귀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계윤의 딸이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공주라 이름 붙이고 나라의 필요에 의해 적국에 보냈던 그 공주 자리마저 나라가 거두어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라 불렀지만 재물이었고 의에 순응하라 했지만 그 의리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돌아왔을 때 비난만을 돌려주었습니다. 7장 28배 죽음과 2개의 진실. 1662년 고국으로 돌아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의순공주는 병을 얻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천보산 자락에 무덤 하나가 남았습니다. 때가 벗겨진, 허물어진, 이름 없는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족두리 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설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압록강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살아 돌아온 공주를 조선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절이었습니다. 한 번 시집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의순공주는 2번 제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랑캐에게. 그 사실을 두고 조선사회는 그녀를 수치스러운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결혼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2번의 혼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지워져야 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전설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죽음을 택한 공주, 정절을 지킨 여인, 시신 대신 족두리만 남긴 채 강물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 이 전설 속의 의순공주는 살아 돌아온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숭고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사회는 살아있는 의순공주를 외면하고 냉대했지만 죽어서 다시 만들어진 의순공주는 아름다운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조선사회가 여성에게 가했던 폭력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비난하고 죽어서는 아름답게 포장한다. 실제로 그녀가 무엇을 겪었는지는 지워버리고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 자리를 채운다. 그것이 조선이 의순공주에게 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팔짱 화번공주, 다른 나라의 다른 기억. 잠시 시선을 조선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트남에는 후이엔 쩐이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 베트남의 쩐 왕조 시절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파참파 왕국의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혼인의 대가로 베트남은 광대한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후이엔 쩐 공주는 베트남에서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영토를 가져다 준 여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녀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명예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의순공주와 후이엔 쩐 공주, 2사람 모두 나라의 필요에 의해 이국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2사람 모두 남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나라가 그녀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나라는 공주를 여신으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는 공주를 환양녀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국가가 요구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희생시켜놓고 돌아온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조선은 의순공주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살아서 돌아오자 제물이 아니었다는 듯 외면했습니다. 제물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했으니까요. 살아 돌아온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그냥 불순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의순공주를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구장 350년 만의 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순공주가 쓸쓸히 눈을 감은 지 3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잊혀 있었습니다. 천보산 자락의 작은 무덤은 무너져 내렸고 이름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족두리 묘라는 전설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을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속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원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도 아니었고
역사학자들의 대대적인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순공주 대제, 그 이름으로 불리는 제사가 생겼고 그것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녀의 무덤 앞에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순공주의 이야기는 3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그 희생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국가가 요구한 희생을 치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살아남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감당하기 불편한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는가? 의순공주는 16살의 나라를 위해 떠났습니다. 22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8배 조용히 죽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에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역관 정명수 앞에서 허리를 꺾지 않았던 기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은 충분히 존엄했습니다. 천보산 자락의 무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아직도 허름하고 아직도 이름보다 전설로 더 많이 불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무덤 앞에서 전설이 아니라 진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에 몸을 던진 여인이 아니라 살아서 2달을 걸어갔고 살아서 6년을 버텼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나라가 팔아버렸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던 여인을. 의순공주 이예숙.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진실한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